지난주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수업은 어떠시던가요? 좀 훨씬 젊은 선생님이라 현대미술 쪽으로 조금 더 아는 게 많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 돌아와서 하여튼 오늘 수업 준비하느라고 좀 빠듯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틈틈이 준비는 하긴 했는데 이 뉴욕에서 그 미술관들 좀 보고 또 임윤찬 그 뉴욕필 공연을 정말 운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또 거기 미술관들 둘러보고 그러면서 쉬다가 왔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드린 숙제를 보내주시면 오늘 그 얘기로 수업을 진행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숙제를 내주신 분들이 너무 적어서 지금 4분 정도가 과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강의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그에 앞서서 오늘 수업은 미술관의 역사,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그 용어가 좀 혼용되긴 하는데요. 그 역사를 좀 개괄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술관은 그 미술에 있어서 갤러리, 그러니까 상업 화랑들이죠. 그리고 미술 비평, 미술 저널리즘, 또 미술 교육 이런 것들과 함께 미술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입니다. 미술의 담론을 만들고 거기서 미술의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미술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근래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보신 분들 계세요? 많이들 계시군요. 국립박물관이 있고 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또 리움미술관 등등의 국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들은 끊임없이 전시를 만들어서 열고 있습니다. 사립미술관들에는 대개 입장료가 있는데 국공립미술관들은 65세 이상이 되니까 대개 무료 입장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편한 공간이 됐는데 아마 영화관, 음악회는 많이 다니시는데 별 부담이 없으시지만 미술관 방문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편안하게 들려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도록 만들어진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술 관련자가 아닌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하는 것이고요. 항상 상당히 친절한 작품 설명서 그리고 도슨트의 해설이 항상 곁들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술관 방문을 좀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끼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를 가보면 특히 최근에는 아주 젊은 세대, MZ세대 그 관람객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미술관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미술관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지금 21세기의 디지털 시대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은 어떻게 변했고 미술관을 통한 그 권력과 예술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술관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관의 탄생과 근대 미술관의 탄생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미술관의 그 뮤지엄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이게 그리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뮤제이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미술관의 뮤지엄의 어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9명의 뮤즈, 여신들을 모시는 신전이면서 이것이 도서관이었고 또 학문을 연구하는 학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성균관 같은 데가 되겠죠. 그런데 이곳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고요. 소수의 지배계급과 학자들, 지식인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일종의 성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렉산드리아는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공간이 그 완전히 유실돼서 이제 그 말로만 남아 있는 건데 그걸 후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있다가 결국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한 15세기쯤 내려와서 비로소 또 다른 그 미술 컬렉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이라는 걸출한 예술 후원자 그 가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시모 데 메디치, 로렌조 데 메디치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가문은 금융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미술품과 희귀한 도서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철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문학 연구를 후원하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집안입니다. 성천문화재단이 인문학을 지원하는 그런 곳과 같은 취지의 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또 피렌체에 가면 제일 유명한 피렌체 대성당, 이런 것들이 이 집안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 가문의 그 걸출한 인물들이 이 피렌체 지역을 통치하다시피 했던 그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조각, 다빗상이니, 피에타니, 또 보티첼리, 이 사람 보티첼리도 그 메디치가의 지원을 받아서 훌륭한 걸작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을 가득 채웠고 이 가문의 그 영묘라고 하죠. 예배당인데 결국 가족 묘지입니다. 메디치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메디치 영묘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아노 디 메디치라는 그 메디치 가문의 한 인물을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는 저 얼굴 두상, 흉상을 석고로 떠서 미술 대학 입시에 줄리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석고 대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예배당에 미켈란젤로가 설계하고 안에 조각들을 집어넣은 예배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묘지를 위한 또 메디치가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권력층을 위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메디치 가문 그리고 그 가까운 그 귀한 손님들만을 위한 공간이었고 이때까지 그 예술품의 컬렉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귀족, 왕족, 또 부유한 상인들만이 누릴 수 있고 감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5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753년에 런던에서 아주 역사적인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분은 의사라고 하는데 한스 슬론이라는 의사가 평생 자신이 수집한 7만 점이 넘는 유물을, 그러니까 미술작품 포함해서 그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 이런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의 수집품들도 여기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한 7만 점을 영국 정부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가 이 기증품을 가지고 대형 박물관을 만들게 됩니다. 슬론의 소장품 안에 여러 다양한 그 과학 분야의 수집품들은 나중에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분리돼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박물관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구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All studious and curious persons 한테 무료 개방한다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물론 이제 학구적이다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교양이 있는 중산층이 그 주요 관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형 박물관은 원칙적으로는 공공에게 열린 첫 번째 박물관이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형 박물관의 전신인데요. 대형 박물관을 시작했던 한 저택입니다. 몬테규 하우스라고 하는 저택에서 대형 박물관이 시작이 됐고 이어서 1800년대군요. 1800년대 가서 지금 보시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한 이제 그 브리티시 뮤지엄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관람객들은 그 몬테규 하우스라는 곳의 박물관에서 관람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내서 허락을 받아야 됐고 가이드가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주는 그 단체 관람만을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평범한 일반 대중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죠. 대부분 상류층의 여유 있는 분들이 주 관객으로 관람을 하고 있었다가 1847년에 지금 이 보시는 이 건물이 완성되면서
여기서 관람조차도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때도 계속 지켜서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던 겁니다. 대양박물관의 지금의 모습은 그 안쪽에다가 거대한 도움 지붕을 덮어서 굉장히 큰 홀을 중앙에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일 먼저 이 대양박물관 하면 먼저 떠오르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결국은 그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 그야말로 유물인데, 이것도 있었고, 또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뜯어온, 파르테논 신전에 이렇게 경사진 지붕 앞쪽 면에 박공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쪽 면을 장식했던 조각을 통째로 뜯어다가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의 이 미이라들이 참 기가 막혀요. 하여튼 어디 뭐 전혀 예상도 못했던 딴 나라에 가서 저렇게 이제 전시물로 서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유물들은 결국 대영제국의 식민지 확장과 함께 이 미술관으로 대형 박물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그 힘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면서 식민지에서 약탈한 세계 곳곳의 문화재들이 대형 박물관에 모이게 됩니다. 대형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끌어모은 그 역사적 유물들을 소장하고 그걸 분류하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하는 그런 국가기관으로서 대영 제국의 권력을 과시한다는 것, 그리고 영국민을 하나의 단일한 민족국가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그런 상당히 정치적인 기능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이 한편으로 프랑스에서는 1789년이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혁명인데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호화롭게 살던 루이 16세 왕과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은 혁명 정부가 왕실의 재산을 몰수했는데요. 이때 이 재산들 중에 어마어마한 예술품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죠. 1793년에 혁명 정부가 루브르 궁전의 일부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개방을 하면서 이 왕이 가졌던 예술 작품들을 이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시민을 위한 박물관, 시민을 위한 미술관이라는 이념 아래서 이전까지는 왕과 귀족들만 볼 수 있었던 유명한 그림들이죠. 모나리자니 뭐 하는 대단한 그림들을 이제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루브르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 피라미드 모양의 유리로 된 돔이 있는데 아이엠페이라고 하는 그 중국계 미국 건축가가 이 루브르 박물관의 현대화를 위해서 그 베르사유 그러니까 루브르 궁전 한복판을 파서 지하 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이제 주출입구로 만들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채광창 역할을 하고요.
파리 가면 무조건 장소가 됐죠. 예, 아래쪽 모습이고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모나리자가 있고 여기 항상 그 관람객들이 붐벼서 사실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뭐 시간이 지난 뒤인데 프랑스 혁명을 그 나중에 들라크루아가 그림으로 그려서 유명해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뭐 이런 작품입니다. 미술관의 내부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다양한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이제 미술관을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이때 루브르 박물관, 그러니까 혁명 직후에 루브르 박물관의 관람객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대부분 글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예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 그림들이 상당히 그 생소하고 어렵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에서 박물관이 이런 교육적 기능을 해야 된다. 박물관에서 미술을 통한 어떤 교육, 계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개념이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 시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나폴레옹이 그 주변국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돌아다닐 때 상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그 나폴레옹은 정복지 예술 작품들을 약탈해서 파리로 가져갔고 유명한 이건 뭐 영화가 연출한 장면인데 유명한 스핑크스의 코를 대포를 쏴서 부시고 거기서 온갖 것들을 배에 실어서 파리로 옮겨온 악명 높은 약탈 행위가 있었죠. 아무튼 이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 많은 작품들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루브르는 이미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갖게 됩니다. 19세기에 좀 뒤늦게 이제 이 박물관이 필요하다, 미술관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서구의 여러 나라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대규모의 박물관 프로젝트들이 생기는데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좀 부유해진 중산층이 많아졌어요. 이 시기에. 그리고 민족주의가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강화되면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그래서 자기 민족의 유구한 역사 그리고 자기 민족이 가져온 문화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지만 사실은 동질감이나 소속감이 별로 없었던 여러 민중들을 한 나라의 국민으로 묶어내는데 박물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에 박물관 섬이라는 그 섬이 하나 있어요. 아주 그 베를린을 가운데 가로지르는 슈프레강이라는 작은 강에 한복판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5개의 박물관을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이어서 이 박물관들을 지었는데요.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문화적 권위도 필요하다 우리한테. 그래서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라는 그 사람이 취미 삼아서 고대 그리스와 중동 지역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수집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페르가몬 미술관, 지금 페르가몬 박물관은 가서 보면 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예 건물 전체를 뜯어다가 안에다 다시 세우고 조립하고 그 주변을 이제 건물로 뒤집어 씌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규모예요. 그러니까 저게 제우스의 제단이라고 올림피아에 있던 그 그리스 유물인데, 그 석조 건물을 통째로 뜯어다가 지금 미술관 안에다가 실물을 재현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지역이 다르죠. 중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쪽, 아예 건물 안에 붙어있던 모자이크 타일을 다 뜯어다가 여기다 새로 지었어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아무튼 이런 미술관들이 독일에도 이제 생겨서 아무튼 국가적인 그 권위라 그럴까요? 자기 그 전 세계에 무엇이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제 박물관들이 생겼고, 미국도 이에 질세라 1800년대에 박물관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사실 신대륙의 그야말로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고, 이 미국의 미술관들의 특징은 국가적인 재정 지원으로 만들어진 미술관이 별로 없어요. 다 그야말로 시민 계급의 부유한 신흥 부자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낸 그런 건데, 메트로폴리탄과 뭐 보스턴 미술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내부 모습이죠. 여기서도 남의 나라에서 건물을 통째로 뜯어오는 이 버릇은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웅장하고 엄청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실내 풍경이고, 제가 이번에도 가서 잠깐 그 한나절을 둘러봤는데 여전히 뭐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죠. 관객들이 엄청 많고, 보스턴 박물관도 비슷한 시기에 1800년대 말이죠. 이때 설립됐습니다. 내부의 모습이 이렇고요. 19세기 지금 보신 그 박물관, 미술관들의 공통점은 국민 계몽, 국민 교육이 중요한 목표였다는 것이죠. 박물관이 그저 예술 작품을 수집해 놓고 그걸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국민에게 지식과 교양을 제공하고 국민을 그 자부심과 민족적인 그 동질성으로 통합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박물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되면 박물관이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카소의 그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라는 거고, 저쪽 위는 브라크, 그러니까 피카소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입세파의 주요 작가인 조르주 브라크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이 오른쪽 아래는 세잔의 생 빅투아르 산이라고 하는 풍경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들은 우리가 그 전에 박물관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어떤 그림과도 닮아있질 않은 거예요. 전혀 다른 그림들이죠.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이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하고 그 비난하는 건 아마 당연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문제는 이제 이런 미술 작품, 그 새롭게 시작한 그 모더니즘 미술 작품들을 기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루브르나 뭐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고전주의 작품들만 최고의 작품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상황은 제가 지난 수업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60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젊은 화가들이 덕수궁 돌담에다가 벽전이라고 국전에 항의하는 뜻에서 전시를 했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전은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아카데믹한 사실화풍의 그림들만을 전시하고 그러니까 상을 주고 했던 공모전이었는데, 거기에 반발한 작가들이 우리는 그러면 밖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우리 작품 전시하겠다 하고 만들었던 전시,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일찌감치.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 화가들, 그러니까 모더니즘 미술을 이끌었던 실험적인 미술가들, 아방가르드 미술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미술관을 미술의 묘지다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미술관은 지금의 미술이 아닌 과거의 미술, 죽은 미술만을 수집하고 있고, 그 죽은 미술을 수집해서 관리하는 큐레이터들은 결국은 묘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존 미술 제도에 대한 불만이 사실 뒤시안 같은 사람이 변기를 작품이라고 사인해가지고 그 전시에다 갖다 내놓는 그 배경에도 이런 그 노골적인 야유와 비판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 미술가들의 그림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스트들이 피카소니 브라크니 하는 작가들, 또 세자느니 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피카소와 칸바일러라고 하는 뭐 아주 그 전설적인 화상이죠. 피카소든 뭐 입체파 화가들이든 이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그만큼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런 화상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면 현대미술사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들의 그 화상들의 그 활약도 중요했지만, 아무튼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미술관들이 조금씩 그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이 비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시작된 겁니다. 미술관들이 이 모더니즘 미술가들을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20세기 미술은 그 이전 시대의 미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서 좀 그 하나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수집을 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수집을 하는 기관인데 수집에는 수집 자체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표 수집을 한다. 우표 수집을 한다고 하면 여기 똑같은 우표가 2장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다른 우표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우표라도 뭔가 다른 사연이 있어야 돼요. 이 우표의 소인을 보니까 이게 뭐 누가 언제 누구한테 보낼 때 보냈던 그 우표였다 라든지 인쇄소에 인쇄가 어떻게 잘못돼서 특별히 이렇게 몇 장만 틀린 형태로 인쇄가 됐다든지 뭐 이런 뭔가 특이점이 있어야 그 수집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우표 100장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나비 수집하는 사람들 비슷할 겁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소장 가치가 생긴다. 차이와 희소 가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집에서. 미술 작품의 경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여기 똑같은 그림이 2장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같은 작가의 작품을 뭐 여러 점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똑같은 걸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달라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완 작가의 점 작품을 소장을 했다고 하면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점이 찍힌 작품 하나 더 갖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점 말고 선이 되든가 점이 1개 말고 2개, 3개가 되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수집의 논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술 이론가로 러시아 출신 보리스 그로이스라는 사람이 아예 이 문제를 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요. 수집의 논리라는 책을 쓰면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현대 미술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미술관의 요구, 미술관이 계속 새롭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미술관의 강요에 의해서 현대 미술이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새롭지 않은 미술,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하게 보아온 미술은 더 이상 미술관에 수집되지 않고 미술관에서 전시되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번 개념미술 수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한 분이 저한테 그래도 나는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예쁜 그림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 배경,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지금 미술관을 가보면 그런 전시는 없고 그런 작품은 보기 어렵고 항상 이렇게 낯설고 불편한 그림들만 많으냐 이런 불만을 갖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이런 사정, 수집의 논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정을 이해하시면 조금 다르게 상황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술 작품도 일종의 생산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품이라는 것은 소비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라면은 생산되면 먹어야 돼요. 먹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옷은 만들어지면 그걸 입어서 낡아서 해질 때까지 입어서 버릴 때까지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소비예요. 근데 미술 작품은 먹어서 없앨 수도 없고 입어서 그 폐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술 작품은 계속 남는데 그러면 그 소비는 어떤 것이 되냐 하면 미술 작품은 결국 소장되고 수집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큰 겁니다. 소장돼야만 미술관에 들어가서 전시장의 벽에 걸려 있어야만 관객을 만날 수 있고 미술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 작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수집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뒷부분에 그 과제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디쯤에서 멈춰야 될까, 잠깐 휴식 시간을 언제 둬야 될까 싶은데 한 뉴욕 현대미술관까지 가서 거기 가보죠. 그 뉴욕 가면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 미술관 중에 하나가 모마입니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예요. 그래서 그 모던 아트의 미술관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1929년에 만들어졌어요. 1929년에 아예 모던 아트만 수집하겠다고 표방하고 만든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까지의 미술관은 계속 고전적인 과거의 미술들을 수집했는데 자기들은 이제부터 지금의 현대미술만 수집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혁명적인 모마의 혁명적인 그 특성이고 두 번째로 전시 공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 전에 미술관들이 무슨 옛날 궁전의 저택의 어떤 인테리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그림들을 걸었다면 여기는 완전히 모던한 건축물 안에다가 그 하얀 벽과 그러니까 아주 미니멀한 조명, 넓은 공간 이런 걸 그 내부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술관 공간을 화이트 큐브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흰색, 백색의 육면체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미술관을 가나, 뭐 갤러리를 가나, 거의 그 표준적인 전시 공간의 원형이 됐는데 그 원형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이 모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마의 초대 관장이 알프레드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 그 중요하게 한 일 중에 하나가 현대 미술이 이제 시대별로 계속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 흐름을 그러니까 인상파, 후기 인상파, 뭐 입체파, 초현실주의, 다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추상 표현주의, 미니멀 아트까지 이렇게 가는 그 진화론적인 도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상, 양식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 그러니까 각각 시대별로 어떤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미술, 모더니즘 미술의 유형을 유형화해서 그걸 도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학에서 1970년대에 대학에서 미술사 수업을 받을 때 정확히 그 도식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뭐 누가
그 인상파 화가로 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고 그림들이 어떻게 양식상으로 바뀌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미술사 교과서에서 이 알프레드 바하가 만들어 놓은 도식이 그대로 기본 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마의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의 이 거대한 화면은 현대카드가 그 돈을 내서 만든 디지털 벽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굉장히 많은 그 실험적인 디지털 아트 작품이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뭐 현대카드로서는 상당한 그 홍보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인데요. 저런 공간이 있고 내부는 이렇게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큐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끝에 아까 보셨던 아비뇽의 처녀도 여기 소장품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실외에다가 이렇게 조각 정원을 하나 만들어서 도심 속에 아주 그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마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모마는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미술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 이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제 냉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된 전쟁이었어요.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표방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중국과 북한까지도 가요. 그리고 이 노동자 농민의 리얼리즘은 결국은 개인 숭배를 위한 도구로 또 쓰이는 거예요. 스탈린이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지도자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라든지 마오쩌둥이죠. 저쪽은 마오쩌둥이 민중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술을 정치적으로 사용했고 이런 그 공산권에서 모던 아트 이것은 퇴폐적이고 부르주아적이다 해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술이 둘로 완전히 갈라져요. 서구 미술, 모더니즘 미술이 있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은 추상 표현주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요. 이런 그림입니다. 잭슨 폴록 작품으로 모마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 그림을 바닥에다 캔버스 천을 펼쳐놓고 저렇게 물감통을 들고 뿌려요. 드리핑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그냥 균일한 형상이 없는
어, 그야말로 그 행위 그 자체가 그대로 남은 흔적으로 남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그림을 추상 표현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격정적이고 표현적인 방식이 있고 또 이렇게 서정적이고 따뜻한 추상 표현주의가 있어요.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미술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여기 좀 1990년대에 와서 이제 그 자료 보존 시한이 지나서 공개가 된 CIA 문서가 있습니다. CIA가 모마와 은밀하게 협력해서 미국 현대미술 이 작가들이 대표적인 작가인 미국 현대미술의 해외 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958년에 새로운 미국 해화라고 하는 제목의 순회전이 유럽의 8개국을 돌았는데요. 이것은 결국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외교 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그 리얼리즘 계열의 정치적인 미술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의 많은 미술가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프랑스의 화가들,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자들, 마르셀 듀샹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뉴욕으로 망명을 했고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 만든 그 후원자죠. 구겐하임 같은 사람들이 이 작가들을 또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리고 모마 같은 데서 또 이런 새로운 미술을 후원하는 가운데 잭슨 폴록이나 마크 로스코 같은 미국 작가들이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미국 미술이 세계 미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미국이 전후 세계에서 정치적인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동안에 미국 추상 미술은 국제적인 미술의 중심으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국가 조직이 은밀히 개입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지원했다 하는 것이 놀랍고 또 한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결국 미술관도 모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술관도 냉전의 무기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동구권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맞서서 서구 체제의 우월성, 서구 체제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작품을 후원할 것이냐 또 어떤 작가를 후원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그 정치적 선택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굉장히 씁쓸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 미술이 그 자율적으로 내적인 어떤 발전 논리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흘러왔다고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을 어떤 이해 집단이 바꿀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쯤에 이 자료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크게 미술계에서 논란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